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공부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았다 이렇게.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는 11월 달부터 하신 분도 있고 1월 달부터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뭐 3월 달부터 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부터 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공부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부 그동안 살면서 잘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60점 맞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막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198일 남았거든요. 198일. 그래요. 198일 남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야기 좀 하게. 지금 이 멘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얼마나 고심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까지 너 그러지 마.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 지나갔어요, 공부가.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게 절반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기간으로 보면 절반 했지만 공부는 2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절반에서 80%를 공부하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베이스가 깔렸기 때문에 이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씩 깨우치는 정도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배울 때 깨우치는 정도가 적지만 지금부터는 깨우치는 정도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계란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아야겠으니까 계속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 또 봐. 그러니까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0점 맞는 시험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생 완벽하게 살아봤습니까? 안 돼. 그게 완벽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너는 공부만 해 그냥 계속. 그러면 사회생활 떠지 말고. 무슨 소리야. 이 세상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공부지.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밥도 누가 떠넘겨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공부 가장 쉬웠어요? 그런 것을 방송에 내보려고 그래. 교수님, 너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잠자는 게 가장 쉽지 뭐. 저는 공부라는 게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냥 비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보부상이라고 생각해요. 보부상. 이렇게 보부상이잖아요. 오늘은 저기 갔다. 오늘 장날은 저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저는 개나리 보점을 싸고 다니는 보부상 갔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어쩔 때는 보부상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죠. 이렇게. 보부상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부상인데 그냥 떠돌이 약장사처럼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고 막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현혹스럽게 하는 게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 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믿으시고 꾸준히 반복처럼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 민법. 여전히 민법 중요하다. 2차 가면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용도 지역 그거 뭐 몇 개 그것뿐이 없으니까 2차 가면 할 것도 없다고. 왜요? 그럼 2차부터 해. 2차부터 해서 2차 가면 모두 다 85점. 민법 80점, 개론 37.5. 아주 환상적인 점수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수석 불합격이 있어. 수석 불합격. 여러분 수석 불합격이 뭔지 아십니까? 수석 불합격.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100점 맞고 한 과목만 37.5 맞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불합격이야. 불합격. 그런데 그 양반이 수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석 불합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이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면 안 돼요.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게 인생이 편해. 자, 그 정말 하고 이제 오늘은 투자론을 다 마무리하고 어쩌면 금융론까지 갈 거니까 좀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 6월 달 과정이 또 남았습니다. 요약 과정 남았으니까 제가 투자론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여기서 알려드려 버리면 정말 오바이트 할 거야. 오늘은 오바이트 나오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거 정도 알아도 충분히 투자론은 대비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문제가 안 나오면 그거 정도는 다 해볼 거니까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건. 자, 그렇게 하고 자, 투자론 시작할 겁니다. 투자론에서 지난주에 뭘 했냐면 투자의 장점, 단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 중에 하나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지렛대 효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럼 지렛대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가면 43쪽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 44쪽에 위험이라고 나오죠. 위험. 자, 그 다음에 46쪽을 가면 수익률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익률. 자, 일단 강의 노트는 46쪽을 펴시고요. 기본서 259쪽입니다. 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259쪽 기본서. 그래요. 자, 그러면 259쪽, 그 다음에 강의 노트 44쪽에 오늘은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잠깐이라도 지적할 거야, 내가. 정말 지적해 버릴 거야. 198일 동안 사이가 안 좋더라도 내가 지적할 거야, 오늘은. 자, 그러면 44쪽에 뭐가 나오냐? 아니, 미쳤다. 46쪽이다. 너나 집중해라, 씨. 초반부터 틀리면서. 그래서 이제 수익률 나옵니다. 수익률 거의 100%를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제가 진도를 빼기 위해서 막 달려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해됐는가 안 됐는가 다 보면서 그거야 너 똑바로 해 그러면서 자 수익률은 한 문제를 출제되는데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부동산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시험 나오는 거,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배우고 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이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배우는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거는 지문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나왔으니까 자, 기대 수익률부터 뭐 공부해요. 기대 수익률. 너무 긴장한다 지금 너무 긴장해. 그렇게까지 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냐면 이 기대란 말이 예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예상하고 똑같은 말이야.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기대하고 예상이 똑같은 말인데 이런 거 쓰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입니다. 예상 수익률이란 말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수익률 이런 거잖아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그럼 투자한다면 나가는 돈이 10억이다. 그런데 예상되는 수익이 1억이다.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률은 10억이 투입됐다. 근데 기대되는 수익은 1억이다. 그래서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몇 퍼센트다? 10%다. 이게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입니다. 이론적으로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바탕으로 계산된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게 개념이고 기대 수익률이 시험에 나오면 뭐만 나오냐면 계산 문제만 출제해요.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 출제하는데 아주 빈번하게 출제하다가 최근에 25회까지 출제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줄여서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의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둘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둘 중에서 하나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문제를 주면 당연히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 자, 19회 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나오고 그 이후로는 계속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뭔가? 여기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A라는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률, 그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은 하나의 부동산이잖아요. 개별 자산이라고 그래. 여기 B도 있습니다. 그럼 A, B가 각각의 개별 자산, 개별 부동산입니다. A의 기대 수익률도 있고 B의 기대 수익률도 있겠죠. 이걸 각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A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내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으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좋으면 어떤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매우 높겠잖아요. 반대로 내년에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낮겠죠.
따라서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년에 경제 상황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보통인지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겁니다. 내년의 경제 상황이 호황이라면, 불황이라면, 보통이라면 이렇게. 그럼 호황이라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다. 그럼 불황이라면 15%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호황일 때 10%다. 그럼 불황일 때는 몇 %일까? 10%보다 작아지겠죠. 무슨 말 됐죠? 그래서 그럼 이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든 내년의 경제 상황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럼 내년의 경제 상황이 좋으면 기대 수익률은 높을 것이고 경제 상황이 나쁘면 기대 수익률은 낮겠죠. 그래서요. 내년의 경제 상황과 경제 상황이 나올 확률이 나옵니다. 그 확률을 이제 가중평균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말로 해봐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돼요. 그럼 바로 이해돼요. 거기 이제 강의 노트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서 어떤 부동산의 이제 내년의 경제 상황과 각 상황별 기대 수익률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내년의 경제 상황이 호황이다. 그다음에 보통이다. 불황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호황일 때, 보통일 때, 불황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확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대 수익률 대신에 무슨 말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상 수익률. 그러면 호황일 확률이 몇 퍼센트 줬냐면 30%를 줬습니다. 그다음 보통은요 50% 줬죠. 그럼 불황은 당연히 20% 되겠죠. 전체가 100%가 될 거니까. 자, 그다음에요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몇 퍼센트? 10%. 보통일 때는요 8%. 불황일 때는요 5%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A 부동산의 지금 내년의 경제 상황과 각 상황별 기대 수익률인데 이게 경제 상황 호황, 경제 상황 발생 확률 30%, 경제 상황별 기대 수익률. 그럼 호황일 때는 10%, 보통일 때는 8%, 불황일 때는 5%. 그럼 여기 호황일 때 10% 이 말의 의미는 내년의 경제 상황이 100% 호황이라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10%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경제 상황이 100% 불황이다. 그럼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몇 %다? 5%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경제 상황이 100% 호황일지 아닐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야. 30% 정도 호황일 것 같다. 그러면 여기 10%가 나올 확률은 몇 %예요? 30%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내년에 경제 상황이 100% 보통이다.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몇 %? 8%. 그런데 이 8%가 나올 확률이 몇 %? 50%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이걸 주는 거야, 이거. 그럼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경제 상황별 발생 확률에 각 상황별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 한다고 그래. 가중평균. 그러니까 가중평균 한단 말은 이렇게 곱하고 더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걸 가중평균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경우에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렇게 구해져요. 0.3, 30%가 0.3이니까 10% 0.1, 0.1 플러스 0.5 곱하기 0.08 플러스 0.2 곱하기 0.05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끝이야, 끝. 이 끝이라고. 그럼 이거 몇 %일까? 3%. 여기는 몇 %예요? 4%. 여기는 1%죠. 3, 4, 1. 그럼 몇 %? 8%. 이게 답이에요. 1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딱 10년 전에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은 평균 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평균 낸 거라. 가중 평균.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평균값 이렇게 평균값. 기대 수익률은 평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기대 수익률을 뜻해요. 수익을 뜻한다. 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갈 겁니다. 그러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 이런 자료가 주어진다면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도 이런 자료가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주어지겠죠. 되셨죠, 이제? 자, 이건 됐어요. 그럼 B 부동산도 이런 자료를 주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 B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투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평균 내세요 그 말이야, 이게. 의미하셨죠? 그러면 하나 더 추가했다. C도 있다. 그럼 A, B,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평균 내십시오.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자,
자, 벌써부터 의미가 이제 전달 안 되고 있어. 네. 네.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딱 두 가지 알면 돼. 이제 저기서부터 내가 지금 아주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몇 가지, 두 가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두 가지 알아야 된다. 어떻게 두 가지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A, B를 구성했다. 그럼 내가 10억 가지고 A, B 분산에 투자했다. 그럼 A는 얼마 투자하고 B는 얼마 투자했는가? 그게 구성 비율이야. 그럼 10억을 투자했는데 A는 6억이고 B는 4억이다. 그럼 구성이 몇 대 몇이다? 6대 4다. 그러면 A 부동산 비중이 60%, B 부동산 비중은 몇 퍼센트? 40%. 그게 먼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먼저 자산 비중, 저는 자산 비중이라고 했지만 또는 투자 비중, 구성 비율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이게 나오고 그러면 A 60%, B 40%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 각 자산. 여기서 각 자산은 포트폴리오를 A, B로 구성했다면 A, B의 이게 각 자산이야.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 두 가지 나오면 곱하고 더하면 돼요.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십시오. 그럼 뭐가 나왔냐? 자산 비중하고 각 자산의 기대 수익이 나와야 돼. 이 두 가지만 나오면 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주어지면 바로 이제 산수가 돼.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강의 노트 없는 거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나 봐요.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A, B로 구성을 했습니다. A, B로.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려면 몇 가지가 주어져야 돼요? 두 가지. 비중하고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그럼 여기서 이제 구성 비율이 나와. 구성 비율이 투자 비중이라고. A 60%, B 40% 이렇게 준 거야 이제. 그리고 여기다 뭐라 하냐면 기대 수익률 그래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여기 10%, 여기 8% 줬습니다. 이게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야. A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10%고 B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8%다. 그럼 이 A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졌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해진 거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두 개 나왔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해라. 이 두 개 나왔으면 이제 산수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곱하고 더해라. 이러면 끝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야. 여러분이 출제자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문제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너그럽잖아요? 나는 이렇게 그냥 주겠다. 다 맞추라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잖아? 공부를 해봐 놓고.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이렇게 주면 되지 다 맞추라고. 그렇지? 뭐 이렇게 벌금 내 이렇게 쉽게 내면 다 같으면 이렇게 그냥 줘버려 그냥. 아예 나 같으면 계산 문제 내질 않겠어 그냥.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이렇게 줘버리면 그냥 곱하고 더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몇 가지 알면 된다고요? 두 가지. 구성 비율하고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두 가지 알면 돼. 두 가지가 자료 주어지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야. 땡큐. 곱하고 더하면 되니까. 그래도 틀려버리니까. 그래도 틀려버리는지 할 말이 없는데 그럼 두 개 주면 그냥 산수가 된다고. 그래서 출제자는 둘 중에 하나를 안 주거나 두 개를 다 안 줘버려. 그러면 구성 비율도 안 주고 기대 수익률 안 줬다. 그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렇지? 그러면 이 구성 비율을 안 준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17회 때. 17회 때는 구성 비율을 안 주는데 기가 막혀.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총 1,000억을 투자했다. 근데 A 부동산은 600억이고 B 부동산은 400억이다.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그렇죠. 구성 비율을 구하라고. 기가 막혀 이렇게. 그러니까 구성 비율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거의 주고 있다. 그럼 뭐 안 주냐? 이거 안 준다. 이걸 안 주는 거야. 이게 뭐다?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안 준다. 그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야. 그러면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없다면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답은 맞출 수 있다. 왜? 잘 찍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어야만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나 더 이상 못하면 죽어볼 것 같아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려면 두 가지 알면 된다. 자산 비중 또는 구성 비율 또는 투자 비중하고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알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는 어떻게 줬냐면 강의 노트를 한번 볼까요? 강의 노트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자, 강의 노트는 자산 2개인데 실제 시험은 자산 3개 정도 줍니다. 저는 A, B라고 했지만 실제 시험은 A, B라고 안 나오고 상가,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자산은 2개만 구성해 봤습니다. 우리 연습할 거냐? A하고 B 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비중이 나와야지. 비중이 나왔는데 A 몇 퍼센트? 50%, B 몇 퍼센트? 50%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이거 줬으면 이제 기대순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대순위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상순위라고 써놨어요. 예상순위라고 기대순위 똑같은 말입니다. 나오면 맞춰야 돼요. 정말 나오면 맞춰야 돼요.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해서 맞추면 되잖아. 그렇지. 찍어서 맞추든지 옆에 사람 보든지 그래서 맞추면 돼. 이제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호황 이렇게 나왔어요. 호황, 불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개별 자산의 기대수를 A라는 부동산의 기대수를 B라는 부동산의 기대수 개별 자산의 기대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개별 자산의 기대수는 호황, 불황, 보통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럼 여기다 이제 호황일 때 기대수는 A 분산은 호황일 때 기대수는 몇 퍼센트? 10%. 불황일 때는요 5%. 자, B 부동산은 호황일 때 기대수는 몇 퍼센트? 8%. 불황일 때는요 3%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주면서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구하려면 투자 비중하고 각 자산의 기대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투자 비중은 줬는데 각 자산의 기대수는 줬다 안 줬다? 안 줬잖아요. A, B의 기대수를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A, B의 기대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A, B 부동산의 기대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는 구할 수 없다. 왜? 뭐가 안 나왔어요? 확률이 안 나왔다. 확률. 자, 봐요. 개별 자산의 기대수를 구하려면 확률하고 기대수익 나와야 돼요. 기대수익을 줬잖아. 예상수익을. A는 호황일 때 10%, B는 호황일 때 8%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확률 나와야지. 확률이 그 옆에 있잖아. 60%, 40%. 호황 옆에 60%, 불황 옆에 40%가 그게 발생한 확률이라고. 어느 분들은 교수님 이 60을 어디다 써먹어요? 써먹을 데 없다 했잖아요. 그냥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60, 40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자, 이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A 부동산, A의 기대순위를 구해야 되지. 그럼 A 부동산의 기대순위는 호황일 때 60%, 그때 발생할 기대 예상순위는 10%. 그러면 여기는 0.1 곱하기 0.6 플러스. 자, 그다음에 불황일 때는 기대순위 5%죠. 0.05 곱하기 0.4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6% 몇 퍼센트? 2%. 그래서 8%. 어느 분이 이런다? 0.1 곱하기 0.6을 해야 되는데 근데 0.6을 먼저 써 또 지워서 또 0.1 곱하기 0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0.6을 먼저 쓰든 0.1을 먼저 쓰든 상관없다고.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이 쓰다가 이렇게 써.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해. 아 이거 아니지. 아 진짜 그런 말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 저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다. 내가 이렇게 했지. 자, 그럼 B 거짓말 같죠?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 자 여기는 0.08 곱하기 0.6 플러스 0.03 곱하기 0.4 68에 48 4.8% 3, 4, 12 1.2% 4.8 플러스 1.2 6%. 그럼 게임 끝이 아니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각 자산의 기대수를 구해줬습니다. 그럼 A 분산의 기대수는 8%, B 분산은 6%.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평균 내면 되죠. 그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강의 노트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뭡니까? 각 자산의 기대수를 구하는 거. A, B의 기대수를 구하는 거. 그게 포인트야. 여러분들 지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5번 한다고 생각하고 3번만 해봐. 3번. 5번 가기 전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다고. 하셔야 돼. 안 하면서 어렵다 그만해. 공부 안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무조건 되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수 포기 갑니다. 포트폴리오 기대수는 자산의 구성 비율. A 부동산은 50% 0.5. A 부동산의 기대수익률 8% 0.08 플러스 B 50% 0.5. B 부동산의 기대수를 6% 0.06. 5% 곱하기 0.08. 아니 50% 곱하기 0.08. 4%. 여기는 몇 퍼센트? 3%. 또한 몇 퍼센트? 7%. 이게 답.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자, 여기 50% 50% 나왔으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50% 50 나오잖아요. 그러면 50도 50이 나오면 0.5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8% 플러스 6% 나누기 2 그러면 돼요. 그럼 몇입니까? 7 이렇게. 그러니까 50대 50이 나오면 50% 50% 나오면 그냥 이렇게 0.5 곱하지 말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끝난다. 여기가 지금 50대 50 줬잖아요. 되셨죠? 자, 잠깐만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이다.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0 더하기 5 그러면 15 나누기 2 그럼 몇 퍼센트? 7.5%. 여기는 몇 퍼센트? 11이니까 그러면 5.5%. 의미 되셨습니까? 50대 50 나오면 50대 50이 나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라. 자, 이게 기대순위를 계산 문제. 그러면 기대순위는 개별 자산의 기대순위과 포트폴리오 기대순위 끝났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를 구할 때, 자, 잘 봐요.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자동적으로 뭘 구해야 된다? 개별 자산의 기대순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대순위 나오지 개별 자산의 기대순위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기대순위 다 끝났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 이제 요구순위를 갑니다. 기대순위는 이걸로 끝이야. 이제 요구순위 보면 돼. 지워도 됩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 요구순위인데 저기 기대순위는 시험에 출제되면 요즘은 계산 문제만 출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구순위는 이론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구순위를 가볍게 뭐가 요구순위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순위로 갑니다. 요구순위는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순위입니다. 자, 이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게 기대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보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야.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어? 없지. 요구 수익률은 내가 저 부동산 보면서 이 정도는 남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니까. 요구.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이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고. 이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고요. 요구 수익률은 내가 저거 보면서 저 부동산 투자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나와줘야 되겠다,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저 부동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시장 상황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럼 내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겠지. 그게 요구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이 시장 경제 상황과 관련된 거지 이 부동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다. 그 기대 수익률이 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은 내가 저 부동산 보면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거 하는 거라고.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은 뭐냐? 내가 투자자로서 이 부동산을 보면서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되겠다, 최소한의 수익률을, 이거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것을 사전적 수익률, 또 이런 말을 써요.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필수적 수익률이라고 그래. 왜? 반드시 이 정도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필수적 수익률이라고 하고, 또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데 필수적 수익률이니 기회비용이니 이런 말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대 요구 수익률과 저의 요구 수익률이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주관적 수익률이다. 자, 됐어요. 그럼 요구 수익률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구 수익률의 구성을 가장 잘 물어봐요. 구성. 요구순의 구성,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에게 여러분이 와서 홍 선생님,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당신의 요구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8% 그랬습니다. 제가 8%? 아, 그러시군요.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군요. 저한테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해서 8%입니까? 그렇죠. 저한테 뭐라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8%인데요. 그런데 왜 8%냐면 지금 은행 이자율이 5%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은행 이자율은 나와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은행 이자율이 지금 8%다. 은행 이자율이 8%다. 그러면 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8%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먼저 요구해야 되지.
그 은행 이자율을 뭐라 하냐면 시간의 대가라고 해요. 왜 시간의 대가라 하냐? 은행에다 한번 예금해봐요. 예금하고 나서 1년 동안 기다려봐요. 그럼 신한은행에서 내가 10억을 예금했는데 신한은행이 뭐라 하냐면 1년 후에 이자율을 10% 드릴게요. 그럼 1년 흘러가면 10%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 예금해야 되겠다. 8% 수익이 나온다. 5% 나온다. 그럼 그거를 시간의 대가로 한단 말이지. 자, 그다음에요. 은행에다 예금하면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이걸로 끝나야 돼요. 이걸로.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부동산에 투자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위험의 대가도 달라. 아, 그러군요. 은행 이자율은 5%인데 근데 위험의 대가는 몇 퍼센트 할래요? 위험의 대가는 2%다. 아, 그러면 7%밖에 안 되네요. 그럼 나머지 1%는 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1%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까지 내가 요구해야 되겠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이 1%다. 아, 그래서 8%군요. 그렇지.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대가를 학자들은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무위험률은 뭔데요? 무위험 수익률인데 수익을 생략하고 그냥 무위험률이라고 그래.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야. 위험이 없다는 말은 불확실성이 없는 거야. 위험이 불확실성이니까 그럼 불확실성이 없단 말은 반드시 그렇게 준다는 거야. 은행에다 예금해봐. 1년 후면 반드시 주잖아. 그래서 이걸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자, 플러스. 그러면 시간의 대가가 5%가 무위험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험의 대가는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위험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해줘라. 수익률을 더해줘라. 위험 할증률, 위험 보상률, 위험 대가율,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위험 할증률, 다른 말로 위험 보상률, 위험 대가율 이렇게 불러요. 근데 위험 할증률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그럼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빼요.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건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원래는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였어요. 근데 경제학자 피셔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요구 수익률에 인플레이션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피셔가 주장해요. 피셔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 피셔 말이 맞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을 뭐라냐면 피셔 효과 이렇게 불러요. 우리 책에 보면 피셔 효과라는 거 나오는데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안정적이다. 그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이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요구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X 5. 그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과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된다. 5. 되셨죠? 그럼 최근에 뭘 물어보냐? 자, 그러면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집니까? 당근 높아지죠. 은행 이자율이 5% 정도 됐는데 은행 이자율이 7% 정도 된다 해봐요. 은행에다 예금해도 7% 나와.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거나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어떤 것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요구 수익률은 뭐한다? 높아지게 되어 있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 구성 이걸로 끝. 이제요. 요구 수익률 개념 끝나고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구 수익률의 주관적이란 거. 요구 수익이 주관적 수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해하지 마세요.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할 건데 어려우면 이해하지 말고 아, 주관적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의 요구 수익률과 저의 요구 수익률이 같은가 보자고요. 저의 요구 수익률이든 여러분의 요구 수익률이든 이 세 가지로 구성돼요. 이 세 가지로. 세 가지로. 그러면 이 무위험률은 여러분과 제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신한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전부 다 5% 줘요.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 여러분과 제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그러면 이 위험 할증률이 같다면 여러분과 저의 위험 할증률이 같다면 요구 수익률은 저하고 여러분과 똑같아요. 예,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무위험률 같고 예상 인플레이션 같고 위험 할증률 같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 다 사람마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위험 할증률이. 위험 할증률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진다? 사람마다 요구 수익이 달라진다. 그래서 주관적 수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익률을 배우다가요. 수익률을 배우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위험이란 말을 좀 배워야 될 건데 이런 게 있어요. 투자자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인데, 자, 강의 노트를 어디로 가보냐면요. 강의 노트를 45쪽을 가봐요. 45쪽 하면 상단에 3번 위험에 대한 태도 나오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위험을 보는 게 달라진다고요.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고 위험 추구형 투자자가 있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자세히 안 써놨죠. 자세히 안 써놨 이유는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되지 않고 중요성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이 뭐냐면 여기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전부 다 위험이 싫어요. 기본적으로.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험이 다 싫어하지. 그렇잖아요. 자,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위험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위험 회피형이라는 것은 나는 위험이 싫다. 그게 위험 회피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론은 전부 다 위험 회피형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 가장 합리적인가? 사람 마음이 다 위험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위험이 싫어하는데 수익은 높이고 싶은 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나는 위험이 싫어요 그 소리야.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이 싫으니까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란 것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밖에 없어요. 국채 사는 거, 공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위험. 그럼 어쩔 수 없는 위험은 시장상이 변동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자율이 변동한다. 이것은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위험은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위험이 싫다. 대신에 내가 이런 위험을 부담하면 반드시 보상을 줘야 된다. 그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나는 위험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위험이 싫다. 그렇지만 내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위험을 부담하겠다. 그게 다른 말이야. 봐요. 나는 위험이 좋아요. 이 말하고 위험이 싫지만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부담하겠다. 이건 다른 말이야. 맞잖아요. 그렇지?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죽기를 싫어요. 죽기는 싫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거야 이거. 지금 의미하셨죠? 그게 위험 추구형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제가 계속 이번 주 물어보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학원에서 주야로 아주 쌍으로 틀려버렸다고 막. 쌍으로 그냥 크게 그냥 틀려버리더라고요. 지금부터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반대로 하면 답이야 그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하고 위험 추구형 제가 설명했죠.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고, 자, 봐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고 위험 추구형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위험이 증가했어요. 똑같은 위험이 증가했다. 그럼 위험이 증가하면 투자자는 뭘 요구한다? 수익을 요구하죠. 그러면 똑같은 위험이 증가했는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와 위험 추구형 투자 중에서 수익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회피형일 것 같아요? 추구형 같아요? 회피형? 추구형? 다시 마지막으로 이구동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구동성으로. 자, 회피형하고 추구형 중에서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서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사람 어디 같아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추구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하고는 아주 주야로 추구형. 그 추구형. 내가 네 똥이다. 위험 회피형입니다. 자, 봐봐요. 위험 회피형은 나는 위험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위험을 부담해도 나는 수익 많이 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위험 추구형은 뭐 그 정도 위험은 내가 부담하지 이런 수익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나 이해 못하. 이해하지 마. 위험 추구형이 똑같은 위험 회피형이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러면 된다고. 위험 회피형이 되셨죠? 자, 그럼 여기 와봐요. 자, 그다 쓰시고 쓰실 뻔했어.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이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렇게 쓰라고. 선생님 시험에 나왔나? 당근이지 뭐. 나왔지. 응? 나는 시험에 안 나오면 말을 못해. 나온 것만 얘기해. 자, 되셨습니까? 그러네. 자, 이제요. 위험 회피형하고 위험 추구형이 이제 이해됐으면 다시 이쪽으로 와봐요. 그럼 지금 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인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그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무위험률과 예상 인플레이션은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값을 여러분 저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위험 할증률이 달라집니다. 왜?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냐, 위험 추구형에 따라서 투자자마다 위험 할증률이 달라져요.
그럼 저는 매우 위험 회피형입니다. 내 갑은 위험 추구형입니다.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접니다. 저. 맞죠? 그러면 위험 추구형보다는 위험 회피형이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위험 할증률을 많이 요구해요. 그럼 위험 할증률을 많이 요구하면 요구수는 뭐다? 높아진다 이 소리야. 되셨죠? 따라서 이 주관적 승리라는 것은 무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면 예상 인풋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승률은 주관적 승률이다. 의미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이 주관적 승률이라는 거, 요구 승률이 주관적 승률이라는 것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미 나왔고 또 나올 수 있는데 이 주관적 승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요구 승률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주관적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건데요. 자, 강의로 들어가면 47쪽에 상단에 있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건데 투자자가 이게 있습니다. 투자자가 갑도 있고 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대수율과 요구수율을 공부하는 이유는 기대수율과 요구수율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기대수율이 이 분산의 기대수율이 10%입니다. 근데요. 기대수율이 요구수율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예요. 이게 투자한다는 소리예요. 기대수율과 요구수율을 비교해서 기대수율이 요구수율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갑에게 너 요구수율 몇 %냐 물어봤더니 갑이 8%래요. 을은 11%래요. 그럼 갑과 을 중에서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을. 그럼 누가 더 위험이 회피형입니까? 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은 투자한다 안 한다? 갑은 정신 차려. 갑의 요구 수익률은 8%야. 이 분산의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기대 수익률이 더 크잖아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을은요?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는 가다 다르다. 왜요?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럼 요구 수익률이 똑같다. 갑도 8이고 을도 8이다. 모든 사람이 요구 수익률이 다 똑같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부 다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전부 다 투자하는 거지. 난리 나는 거야. 너도 나도 다 살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보면서 갑, 을, 병, 정이 요구수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요구수익이 다 똑같다. 너도 나도 다 사야지. 그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너도 산다 나도 산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자, 그래서 논의를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갑, 을이 투자 여부가 같다 다르다. 왜 그러냐? 요구수익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되셨습니까? 네. 이 지문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이걸 지금 투자한 점하고 개발한다. 개발. 여기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개발할 겁니다. 그럼 이 개발한다면 개발이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개발하고 투자가 똑같단 말이야. 이 토지를 사서 내가 개발한다. 그럼 여기는 투자자가 아니라 개발업자야. 개발업자 요구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분산 개발한다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다. 개발한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다. 개발업자 갑은 요구하는 수익률이 8%고 개발업자 을은 요구 수익률이 11%다. 그럼 갑은 개발한다 안 한다? 한다. 을은요? 안 한다. 되셨죠? 그래서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야. 여러 번. 투자 이론에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자마다 투자 여부는 같다 다르다. 개발론에 가면 동일한 개발 대상에 대해서 개발업자마다 개발 여부는 같다 다르다. 개발 첫 채택 여부는 다르다 이렇게 나온다고. 왜요? 개발업자마다 요구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요구수익을 끝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게 아니라 요구수익하고 기대수익을 배웠으면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이제 투자 결정입니다. 자, 이제 투자 결정. 투자를 결정해 보자. 어느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여기 기대수익 있고 요구수익 있습니다. 요구수익이 10%다. 그러면 10% 의미는 최소한 10%가 기대된다면 투자하겠다.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10%다. 요구수익이라고 기대수익이 똑같다.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요구한 만큼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구수익이 10%다. 10%만 나와준다면 투자하겠다. 근데 이게 11%다. 그럼 요구하면 더 많이 나오죠. 기대수익이 더 크죠. 그럼 투자한다. 따라서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기대수익이 요구수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자, 반대로 이제 기대수익보다 요구수익이 더 크다.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자 가치가 없다. 얘는 쉬워요. 얘는 잘 나와요. 지문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이제 투자 균형이라고 할까요? 투자 균형. 자, 이거 주목하세요. 투자 결정하고 투자 균형이 있는데 투자 결정, 투자 균형 중에서 투자 결정이 더 잘 나와요. 물론 지문 나오지만 자, 투자 균형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려해요. 나오면 자, 균형은 어디서 한번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수요 공급에서 배웠어요. 수요 공급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그게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처음 하신 분들은 참으셔야 돼요. 아, 그런가 보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처음 하신 분들 좋은 점이 있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압축 성장하면 돼. 압축 성장. 이렇게 압축해서 쭉 올라가 보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압축 성장 잘하잖아. 서구에서 200년을 할 거 50년 만에 다 끝내버리잖아.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균형이죠, 지금. 그러니까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게 균형이었습니다.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은 게 균형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배웠냐면, 자, 이 상태면 여기가 P0고 P1이면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불균형이다. 그러면 균형 상태로 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P1이면 그럼 불균형이니까 공급은 이쯤 되고 수요는 이쯤 된다. 그러면 공급이 더 많다. 공급이 더 많으면 초과 공급이라 한다. 그럼 균형 상태로 가려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배웠죠? 이 논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럼 투자 균형은 어떤 게 투자 균형이냐? 기대순위라고 요구순위 같은 게 투자 균형입니다. 같은 게. 여기 수요 공급에서 시장의 균형. 시장의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게 시장의 균형. 투자 균형은 기대순위과 요구순위 똑같은 게 투자의 균형. 그러면 기대순위과 요구순위 다르면 균형 상태로 간다 안 간다? 가야지. 여기 봐요.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다르잖아요. 수요 공급이 다르니까 균형 상태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균형 상태로 갔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어떻게 균형 가는가? 자, 1번 기대수익하고 요구수익 비교해서 기대수익이 더 크대요. 요구수익은 10%입니다. 기대되는 수익은 12%입니다. 그럼 균형입니까? 불균형입니까? 불균형이잖아요. 불균형이면 균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균형을 갈까? 균형으로 가는 방법. 요구순위를 12로 맞춰봐요. 요구순위 12 맞췄습니다. 10이 똑같죠? 그럼 균형이잖아요. 근데 기대순위를 10으로 떨쳐봐요. 그럼 기대순위 10으로 떨어지면 기대순위 10%, 요구순위 10%는 똑같잖아요. 그 방법은 기대순위를 변동하는 거야. 요구순위를 변동하는 게 아니라 기대순위를 변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균형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볼까요? 자, 기대순위이 요구순위보다 커요. 그럼 이거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렇게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갔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부동산 살 때 비싸게 산다는 소리야. 비싸게. 그럼 비싸게 사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은 그렇죠. 떨어진다고. 싸게 사면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가 떨어져서 12가 10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12가 10 되면 기대순위가 요구순위 똑같죠. 이제 그래서 균형된다는 소리예요. 떨어져서 요구순위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거든요. 기대순위이 요구순위보다 크면 장차 그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따라서 기대순위율도 증가할 것이다. OX, X. 가격은 상승하지만 기대순위는 뭐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순위 떨어져야지 같아지는 거야. 기대순위 올라가 버리면 같아지지 않죠. 자, 이거 반대는 이제 할 거 없네. 반대는 기대순위하고 요구순위 있습니다. 그럼 요구순위 10%고 기대순위는 8%밖에 안 돼요. 그럼 요구순위 더 크죠. 균형, 불균형. 자, 균형으로 가야지. 이때는 투자 수요가 감소. 그럼 가격은 떨어져. 그럼 싸게 사는 거야. 기대순위를 상승. 그래서 요구순위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순위 8%밖에 안 됐으니까 기대순위 10% 올라가면 같아지는 거죠. 그럼 균형. 되셨나요? 자, 보자고요. 기대순위가 더 크다. 기대순위가 더 크다. 그러면 기대순위는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기대순위가 더 작다. 그러면 어떻게? 높아진다. 기대순위 작잖아요. 그럼 높아져야 되지. 이 기대순위 작다. 3월 달에 개론 점수가 37.5다. 그럼 앞으로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올라갈 일만 남았지. 자, 3월 달에 개론 점수가 95점이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기대순위 높잖아요. 떨어질 일만 남았다.
기대 수준이 낮죠? 그러면 올라간 일만 남았다. 37.5에서 더 떨어질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낮으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기대 수준이 낮다? 기대 수준이 올라간다. 기대 수준이 높다? 95점이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 나오지만 얘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틀을 딱 잡으라고.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 너는 떨어진다. 기대 수준이 너무 낮다. 너는 높아진다. 이렇게. 그럼 끝이야. 여기까지 해서 수능이 끝났습니다. 기대 수준, 요구 수준을 이 정도 하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정도의 한 90%는 반 것 같아요. 나머지 10%는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면 돼. 되셨나요? 자, 수고하셨고, 수능을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위험으로 갑니다.